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의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각으로 분석되는데요. 관심을 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럼 먼저 새 장관 후보자들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어서 이번 개각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6개 부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이번 개각은 사실상 내년 총선 맞춤형입니다. 정치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관료와 전문가로 채워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경제정책을 책임질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내세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수부에는 강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또 보훈부 장관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부 장관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중기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50대, 남성을 뜻하는 서호남 인선에서 탈피하기 위해 고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은 없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이 내년 1월 11일까지인 만큼 법무부는 연말 연초에 따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대부분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교체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정책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라고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정치인 출신 1기 장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관료와 학자 출신들을 기용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방통위처럼 큰 관심을 모은 부처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개각의 의미를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발표된 장관 후보자들은 관료나 학자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부처 출신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한 게 주요 경력입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입니다.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총선에 나서는 사람을 제외하고 청문회를 무난히 치를 인물을 찾다 보니 정치적 논란이 적은 관료와 학자로 좁혀졌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형 전문가 발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 경력이 없는 후보자들도 눈에 띕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 대해선 경력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처 장관직에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논란이 예고된 후보자도 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다는 취지의 정부 홍보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2만 킬로를 돌아서 해류를 통해서 온 이후에는 아주 미미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 내 초유의 인사파동이 불거진 뒤 물러난 국정원장.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로 교체설이 제기된 외교부 장관은 일단 발표에서 빠졌는데 추가로 개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법조인 출신의 이상임 방통위원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고사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에 물러나는 장관 대다수는 총선 출마가 유력합니다. 여당의 총선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야당은 장관들이 무책임하게 출마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민생엔 관심 없고 총선에만 관심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각 발표 직후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자리. 원희룡 장관은 보수 통합, 중도 확장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험지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장서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1타 강사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격에 앞장섰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서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왔습니다. 여당은 원 장관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카드로 고려 중입니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된 박민식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가 유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본인 지역구인 대구 달성 3선을 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도 총선에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총선용으로 개각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총선에만 관심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 교체된 대통령실 김은혜, 강승규, 안상훈 전 수석들도 모두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총선 준비용 개각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함께 10명이 넘는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관들의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의 총선 대비 밑그림이 1차로 그려졌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핵심 요구로 내놨던 중진 의원들의 희생에 대해 지도부가 오늘 답을 하기로 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안을 통과시키느냐 여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당 지도부로선 껄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과는커녕 혁신안을 의제로 보냈다, 못 받았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이에 대해 혁신위는 당에서 안건을 하나하나 올리지 말고 나중에 모두 모아서 올리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의 갈등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공천관리위원장직에 대해 이미 김기현 대표는 단박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부의 희생을 강조한 핵심 요구도 오늘 사실상 거절당한 혁신위는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 안건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미 계륵처럼 됐다는 지배적 평가 속에 일부에선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안을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건 최악이라고 쓴소리를 했고 하태경 의원도 지금 시기를 놓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공관위 때 가면요. 새로운 변수가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을 해야 혁신의 텃밭을 기초를 잘 닦아야.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 요구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전화기를 끄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대표가 직접 정권을 주겠다며 출범시킨 혁신위가 별다른 힘도 못 써보고 조기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화의 요구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뒤 당장 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을 도저히 뜯어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일 지도 체제처럼 돼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가 할 공간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제3신당 등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숙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168명 중 1명의 선택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한 코멘트는 없었나요? 예, 의외이시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탈당이나 신당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보겠다고 선언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민주당의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놔야 한다고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또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화 요구들이 더해지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에 있는 것이고요.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합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하면서 단합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본격적인 공천 국면이 오면 가라앉았던 당내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 10여 명이 밀려서 넘어졌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순회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14명이 다쳤었는데 당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최근 있었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오늘 오전 8시 반쯤 승강장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했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밀려 넘어졌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9 대원들하고 막 경찰들하고 거기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고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다친 지 6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당국은 순회역 사고 이후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전수조사하고 2025년까지 700여 대 역주행 방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내년 2월에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회역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에서 위험 요인을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지난 10월 정기검사에서 일부 부품 손상 등이 지적된 뒤 그 다음 달 개선 작업을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매달 이뤄지는 업체 자체 점검에서는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오늘 사고와 관련된 의도되지 않은 운행 방향을 감지하는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선 사고 이후 실시한 점검을 통과하고도 같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시민 불안은 큽니다. 위험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다 넘어져서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불안하지 항상. 매일 출퇴근을 하니까 사고 나면 위험하지. 하마터면 출근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한 국제 포럼 행사에 참석한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뒤풀이가 열린 음식점에서 춤을 추면서 소란을 피워서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는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썼다고 하는데요. 춤을 못 추게 했다면서 술값의 10배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저녁 제주도의 한 음식점입니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와 춤을 추자 일행이 어깨춤으로 호응합니다. 잠시 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하자 직원이 자리를 오가며 말립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처음 춤을 췄던 손님과 일행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직원이 말리자 일행 중 한 명이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움직이지 마. 그냥 당신은 멈춰. 이런 데 어딨어. 사람은 못 움직이게 하는 데가 어딨어. 아니야. 직원이 진정시키려 해도 폭언은 계속됩니다. 얼마 지불했어? 이게 네 친구들 아니야. 미쳤나 이거.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일하고 먹어야 돼? 이들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교수와 전문가들로 폭언을 한 남성은 강연자로 나섰던 경남의 한 사립종합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 음식점은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곳곳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춤을 말리자 폭언을 한 교수는 직원들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비하하고 쌍욕 비슷한 심한 욕들 많이 하셨죠. 이거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때리시겠구나. 심지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 원을 환불받은 뒤 그 10배인 100만 원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0만 원 결제했으니까 100만 원으로 보상 안 해주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영업정지 시킬 거다. 폭언을 들은 직원 중에는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교의 졸업생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란 걸 듣고 실망감도 느끼고 여러모로 회의감도 들고. 기자를 만난 교수는 욕설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데 대한 항의로 스스로에게 한 표현이었다며 직원에게 사과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00만 원을 달라고 한 건 귀한 시간을 빼앗긴 데 대한 보상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는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음식점 측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음식점 측은 교수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접경 지역에 전 씨의 묘지를 조성하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파주시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 길을 따라 들어가니 탁 트인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바로 앞 강을 따라 민간인 통제선이 보이고 저 멀리 북한 땅도 보입니다. 전망이 좋아 주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날씨가 맑으면 저 북한 저기 지금 인공기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전망대 부지에 2년 전 숨진 뒤 자택에 보관 중인 전두환 씨의 유해가 묻힐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6년 전 회고록에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당시 유족 측도 휴전선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주민들은 즉각 반대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다 꺼려하는 사람을 꺼려하는 지금 그 유해가 저희 동네에 온다는 게 좋지 않죠. 파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에 군부 독재, 민중 탄압의 상징인 전두환이 묻힐 자리는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평화통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80년 5월 강주도 사실은 북의 도발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인민을 죽인 명분이 되는 것처럼. 전 씨 측은 최근 사유지인 전망대 주변 5,600여 제곱미터를 5억여 원에 매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에게 끝내 못 받아낸 추징금만 922억 원에 달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은 SNS에 전두환의 파주 안장을 결사 반대한다며 행정 절차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이른바 깡통 빌라의 주인이 되면 수고료를 받을 수 있다는 모집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전세 사기를 위해서 가짜 집주인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브로커와 직접 접촉을 해서 더 교묘해진 전세 사기의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깡통주택 주인을 찾는 광고들입니다. 매입 계약만 해도 돈을 주고
심지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세 사기에 사용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는 글입니다. 올 초만 해도 쏙 들어갔었는데 최근 다시 각종 인터넷 게시판마다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건 모집책, 이른바 토스 실장으로 명의자들을 모아 전세 사기 브로커에게 넘긴 뒤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MBC 취재진은 전세 사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실제 브로커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우선 집주인인 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자 비용만 내면 아무리 심각한 깡통주택도 처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시간 끌면 만기가 짧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취등록세 등기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돼요. 적게는 150부터 뭐 350, 400 뭐 이렇게까지 있어요. 이번엔 명의 대여자인 척 다시 연락하자 수고료 금액이 바뀝니다. 일반 무주택 비례명 같은 경우는 최소 100부터 드려요. 무주택은 2채 문자 드리면 보시고 저 인적사항을 주시면 되거든요. 즉 집주인에게 수백만 원을 받아 100만 원가량은 명의 대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건데 주택 소유권과 함께 보증금 채무는 모두 명의 대여자에게 넘어가고 브로커는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명의자만 다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냥 번호를 바꾸는 거죠. 그냥 번호만 바꾸면 어차피 이 사람은 저희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명의 대여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증금을 내줄 처지가 못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브로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세입자와 연락만 잘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보증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죠 요즘엔. 근데 관리는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잠수 타고 그러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의도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기는 사기 행위입니다. 하지만 명의자 한 사람당 수십, 수백 채가 걸려있는 일반적인 전세 사기와는 달리 명의자 한 사람당 2채를 넘기지 않다 보니 구분이 어렵습니다. 아예 명의 대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무주택자 조건을 붙이는 식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허그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 규모만 약 4조 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내년까지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 돌아오는 일요일은 김 씨의 5주기인데요.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사흘 뒤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5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흘 뒤면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상한 1심,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꼭 바로 잡아주어야 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 2심 역시 안전관리계획과 작업환경 점검 의무가 원청 대표에게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동교리 동료들은 28번 위험 시정 요구를 했지만 원하청 모두가 묵살시켰고 위험인지를 못했다면 오히려 관심 가지도록 엄중 처벌해야.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13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하청업체 대표 등도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경영자들이 자기가 몰랐다는 이유로 모두 회피하게 된다면 이 죽음들은 계속 국가가 허용해주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김 씨가 숨지기 전 5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59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들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하청회사에 여러 차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가 원청 소유이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청이 무죄라면 한국에서 어느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오는 10일 김용균 씨의 사망 5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집중 추모에 돌입한 가운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윤유입니다. 그동안 고체 연료라고 하면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얘기를 할 때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엔 우리 군이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실제 위성까지 실어서 쏘아 올렸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시험 발사 소식 듣고 스튜디오로 취재 기자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남쪽 바다 위에 바지선 한 척.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이 화염과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군 당국이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3차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국방부도 곧바로 성공 소식을 알리며 고체 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의 핵심 성과 달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차례 시험에서 제외됐던 1단 로켓도 이번 발사에 포함되면서 최종 시험을 앞두고 1단부터 4단까지 모든 로켓의 성능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모형 위성이 아닌 실제 위성을 실어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이 소형 위성은 650km 우주 궤도에서 레이더파를 이용해 악천후에서도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체 추진 발사체 개발에 최종 성공하면 군의 감시 능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 로켓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준비 기간도 더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고성능 위성을 싣기는 어렵지만 가벼운 초소형 위성을 더 자주, 많이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고체 발사체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해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럼 국방부 취재하는 홍익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지난해 말 2차 발사 때는 예고 없이 저녁에 발사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꽤 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UFO 아니냐, 북한 미사일 아니냐는 제보까지 잇따랐는데요. 이번엔 낮 시간에 발사해서 혼란은 없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요. 1단과 3단 그리고 4단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소형 위성이 최종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위성 개발사인 한화 시스템은 발사 3시간 38분 만에 위성이 지상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사가 최종 시험이 아닌 거죠? 네. 이게 개발이 잘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일단 최종 발사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이 고체 발사체가 최종 개발된다면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재방문 주기를 줄일 수 있는 게 초소형 위성들을 대량으로 올려서 그 갭을 메꿔주는 거죠. 고성능 정찰 위성을 갖춘다고 해도 위성이 다시 같은 지점에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하면 틈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런 고성능 위성에 더해서 고체 발사체에 초소형 위성을 실어서 낮은 궤도에 더 많이 쏘아 올리면 북한 전 지역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개발도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북한이 우리 군의 최근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오늘 담화문을 냈죠. 한마디로 이중잣대 아니냐는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위협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위성 발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 미국에 대한 비난인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를 불만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남측과의 우주 개발 경쟁 측면에서도 충돌을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홍익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저출산과 관련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이대로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대 후반이 되는 2050년엔 한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갈 확률이 7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건지 문다영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변기에 앉아 화장실 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다가도 아기가 잠든 새를 틈타 발톱을 깎는 부부. 사람 짚히게 조심해. 알겠어. 나 수색대 출신이야. 4년차 부부의 육아 현실을 주제로 한 건설사 광고인데 서로 충돌하고 이해하며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생명체를 키워야 되는 건데 그럴 자신도 많이 없고 그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직업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직업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요. 한국은행이 전국 25에서 39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미혼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지만 주거비와 관련한 정보를 먼저 연상시킨 그룹의 결혼 의향은 4%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불안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데 큰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경쟁은 자녀 낳기를 더욱 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이 희망하는 자녀 수는 체감도가 낮은 그룹보다 0.14명 적었습니다. 교육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키우고 싶지 않은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렇게 엄마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을 해소하고 고용과 주거, 양육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효과적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2050년대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68%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의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출산이 줄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어들고 그렇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줄면 다시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입니다. 응급실 입구에 모레 오전 8시까지 7살 미만 환자는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소아 응급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체 7명 전문의 가운데 2명은 이미 사직했거나 병가를 냈고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문의들도 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의 이직과 병가로 인해서 소아응급실 진료의 차질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과학 교수님들과 협의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충남 지역의 유일한 소아응급실이라 위급한 소아 환자들이 몰리는 곳인데 전공의 역시 정원 8명의 절반도 안 되는 3명뿐입니다. 해당 응급실에선 소아 중환자를 돌보며 밤샘 당직까지 해야 하는 고된 근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데다 주변에는 소아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도 없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정원이 16명, 을지대병원은 8명인데 소아과 전공의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출산과 맞물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은 물론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진료를 해도 그 결과가 안 좋다라는 이유로 교수도 구속이 될 수 있고 전공의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가 이제 큰 원인이 됐거든요. 정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우리 못지않게 북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북한은 인구 감소가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머니들을 모아 눈물까지 흘리면서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전국 어머니 대회.
직접 개회사를 읽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신 눈물까지 흘리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머니들의 힘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다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통계청이 파악한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79명, 0.7명에 불과한 우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도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엔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노동력이 절실한 만큼 북한의 저출산, 특히 청년층의 부족은 곧 체제 불안으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생산 가능한 인구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병력 유지에도 상당히 큰 장애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2010년 이후에 보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3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노력 영웅으로 부르고 살림집을 주는 등 혜택도 늘렸다지만 한정된 재정과 복지체계 탓에 어머니의 역할과 희생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딸 김주애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띄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다만 김주애 후계자 내정에 대해선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오늘 경기도청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강제 수사인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이 과잉 수사, 정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청,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손엔 두꺼운 서류와 파란색 압수주머니에 담긴 휴대전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도청 총무과 사무실과 비서실 외에도 김 씨가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과일 가게와 식당 등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결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앞서 지난해 2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김 씨와 전 사무관 배모 씨 등을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배 씨를 통해 소고기와 초밥을 구입하는 등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치렀다는 겁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권익위에 신고한 조 씨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세금을 사용할 때 서류를 엄청나게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절대로 이재명 지사가 승인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이 일이 전혀 벌어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 1,400만 경기도정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동연 경기지사도 검찰이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날짜로 따져보니까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해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어서 일시 휴전이 끝난 지 사흘째가 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소식입니다. 휴전 종료 후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공습으로 공포와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종료 이후 2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남부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인 칸 유니스가 공습을 받는 모습입니다. 공포스러운 굉음과 함께 연이어 날아온 미사일에 민간인 거주 건물이 산산조각납니다. 벌건 대낮에 갑작스레 벌어진 공격에 주민들은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일시 휴전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스라엘군은 매서운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15곳 늘어난 34곳의 대피령을 내리는 등 공습의 범위도 강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휴전 종료 이후 193명이 숨지고 652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لا زال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يوسع دائرة استهداف المدنيين في اليوم الثالث للهدنة لانتهاء الهدنة الإنسانية. 가자 북부에 이어 남부까지 공습 대상이 되자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가자 북부 공격 당시 이스라엘군은 남부로 대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었기 때문입니다. 피난민과 환자들이 쏟아지듯 몰려오면서 가자 남부의 병원과 대피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만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소탕 의지는 명확합니다. צה"ל ממשיך ומרחיב את הפעולה הקרקעית מול מרכזי הכובד של חמאס בכל רצועת עזה. 가자 지구가 다시 전쟁 포화에 휩쓸렸지만 휴전 재개 협상은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인질 137명을 모두 돌려달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나머지 인질 상당수는 남성 또는 군인이며 또 일부는 다른 무장단체에 억류돼 소재를 모른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항생제나 해열제가 잘 듣지 않는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인데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보건당국과는 달리 의료계에서는 의료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병원. 마스크를 쓴 어린이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인원만 30명에 달합니다. 우와, 공룡처럼. 27개월 된 서준이는 기침이 멈추지 않는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기침만 살짝 나오다가 갑자기 확 이제 열도 밤새도록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최근 들어 소아과에서는 독감이나 코로나19뿐 아니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4급 법정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3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합니다. 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고 일반 항생제와 해열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이 마이코플라즈마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한 대여섯 배 꼭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지난 10월 22일에서 28일 126명에서 11월 19일에서 25일에는 270명으로 한 달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유행으로 볼 상황은 아니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독감 등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까지 유행하면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동병원이 표본 감시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세 이하의 아기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은 아동병원이거든요. 그 정부 당국에서 좀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기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 탓에 호흡기 감염병 복합 유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카지노 도박 자금과 관련된 중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지노에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훔쳐서 달아난 중국인이 출국 10분 전에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카지노 게임장. 게임을 하던 남성이 칩을 탁자에 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남성이 슬쩍 자리에 앉습니다. 게임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오가는 사이 이 남성은 탁자에 있는 칩을 자연스럽게 자기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곤 자신의 칩 보관함에 넣고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이 남성이 훔친 칩은 3,500만 원어치였습니다. 이후 3시간이 지날 때까지 도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계속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렸다면은 누군지는 알겠지만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은 누가 왔는지 얼굴을 이렇게 바뀐 사람이 계속 기억할 수 있을지도 좀. 카지노 칩을 훔친 남성은 40대 중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밤 훔친 칩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남성은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항공권 발권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출국 10분 전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으니까 자기는 말로는 내 돈인 줄 알았다, 남은 돈인 줄 알았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그 자체가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달 14일에는 대낮에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집단 폭행과 납치 소동을 벌인 중국인 8명이 붙잡혀 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제주에선 카지노 도박 자금을 둘러싼 감금과 폭행 등으로 모두 19명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지노를 둘러싼 중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도움으로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손님 18년 차 간호사였는데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서 남성을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의 한 식당. 한 여성이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는 남성의 목을 받치고 있습니다. 남성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옆에 앉아있는 다른 여성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잠시 뒤 일행이 남성을 식당 밖으로 옮기자 여성은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 대신 마사지를 했고 5분 정도 지나자 남성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여성은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 18년 차 간호사인 김현지 씨였습니다. 경동맥이 약하게 뛰고 있어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북적거려서 밖으로 일단 눕혀서 환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남성은 심장 질환 가운데 하나인 시민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3년을 장사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니까 그때 그 한 100명이 그 여자분인데만 다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여자분인데만 그때 뭐지를 한 거죠. 김 간호사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물도 먹여보자, 체한 거 아니냐, 갑자기 뭐 뜨거운 걸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주변에 의료인이 있는지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마라피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등산객 11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화산이 여전히 분화하고 있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뿌연 화산재가 끊임없이 뿜어져 오릅니다. 수마트라 섬 마라피 화산의 분화 모습입니다. 화산재는 최고 3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들판의 곡식들은 화산재를 뒤집어섰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75명의 등산객이 고립돼 49명은 대피했지만 분화구 근처에서 1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직 12명이 실종 상태지만 여전히 분화하고 있어 수색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Sebagian sudah kembali ke rumah dan sebagian di 2 rumah sakit yaitu di Padang Panjang dan di Bukit Tinggi.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분화구 반경 3km 이내 접근을 통제 중입니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들은 소식을 놓칠세라 현장 지휘소에 나와 기다립니다. Yang ditunggu anak kakak yang nomor 2. namanya Muhammad Teguh Amanda.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활동 중인 화산만 120여 개에 이릅니다. 해발 2,891m의 마라피 화산은 1930년 대폭발을 일으켜 1,3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2010년에도 폭발해 3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교민들을 상대로 국내 방송을 불법으로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무려 9년 동안이나 저작권 계약도 없이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했고 1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인도네시아의 한 고급 주택가.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인터폴과 함께 한 저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방송과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IPTV 운영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관, 유화관, 강좌관 등등 있고 영화관도 있는 거 확인했고 같은 시각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케이블 방송용 셋탑박스 40대가 설치된 사무실. 국내 실시간 영상과 영화를 인도네시아로 몰래 송출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영상 제공업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 전송한 영상들을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에게 제공하면서 한 달 2만 5천 원 정도씩 시청료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실시간 방송과 VOD 영상 10만 8천여 편을 적어도 2015년부터 9년 동안 버젓이 틀어주면서도 저작권 계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범은 인도네시아에서 총 17년간 장기 거주자인데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이런 IPTV를 운영하면 돈벌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수사는 지난 5월과 7월 문화방송 등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 IPTV를 인도네시아와 우리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 수사기관의 정보 또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이제 중요했고요. 친척 관계인 이들은 불법 IPTV로 17억 원을 벌어들였고 업계에서 입은 저작권 피해는 1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해외 수사당국과 공조해 K콘텐츠와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제한이 된 건데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내수용 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요소수 대란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보내려던 산업용 요소가 중국의 해관 총서, 즉 관세청에 의해 보류됐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제한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中韩双方有关部门就此保持着沟通，具体的情况你可以向主管部门来了解。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은 이미 지난달 예고됐습니다. 지난달 17일 중국의 주요 비료 생산업체 12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내 요소 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해관 총서의 요소 수출 심사 기간은 30영업일에서 60영업일로 2배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 제한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기업과 관계부처의 대응을 볼 때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입니다. 인도 등으로 요소 수출이 급증하자 중국 국내 요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중국산 요소에 대한 의존도는 요소수 사태를 겪고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가 벌어진 지난 2021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71%.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은 91%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개월간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 원재료가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등이 나서 중국 해관 총서 등에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생활인 SNS까지 제한을 해야 하는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논의를 했는데 공정성이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부인이 뇌물 혐의로 조사받고 부부싸움 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 1심 법원은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박병곤 판사가 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한다고 쓰는 등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 판사의 SNS 활동과 판결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관은 사생활인 SNS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게 하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에 SNS 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사적 영역을 제재하기보다는 법관들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 겁니다. 법관의 SNS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과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이정열, 서기호 판사는 경고를 받거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2020년에는 김동진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가 파장이 일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또 영장심사나 판결을 두고 판사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이 이어지는 등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에 대해 대응 제도를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유명 로펌에 소속된 50대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반쯤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끝에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혐의로 50대 변호사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인 이 남성은 범행 이후 소속 로펌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울산의 2연패를 이끈 김영권 선수가 MVP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최고의 선수를 꼽는 자리에 울산의 김영권, 포항의 제카, 대전의 티아고, 그리고 광주의 안영규가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울산의 2연패를 이끈 김영권이 울산 선수로는 역대 6번째 수상자가 됐습니다. 중앙 수비수로는 홍정호에 이어 2번째입니다. 과거보다는 앞으로를 준비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 인성으로 내년에 또다시 여기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상 역시 울산의 홍명보 감독이 차지해 2년 연속 영예를 누렸고요. 영플레이어상은 광주의 리그 3위 돌풍에 힘을 보탠 미드필더 정호연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겨울 눈밭 위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에서 어떤 장면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러시아 프로축구입니다. 폭설에 그라운드가 아예 눈밭으로 변했어요. 공은 제대로 구르지도 않고요. 쏟아지는 눈에 앞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플레이가 어려운 상황. 골키퍼는 아예 두 손으로 눈을 쌓더니 그 위에 공을 두고 골킥을 하려다 심판의 제지를 받고 눈을 치우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골 세리머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눈밭으로 뛰어들어 쐐기골의 기쁨을 아이처럼 만끽합니다. 이게 바로 겨울 축구의 낭만이겠죠? 다음은 미국 대학농구입니다. 경기 종료 3.8초 전 5점 차로 뒤진 상태에서 빠르게 2점을 추가합니다. 65대 62에 남은 시간은 0.6초.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공격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불필요한 반칙을 저질렀어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은 상태에서 슛! 이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파울로 자유투까지 얻었는데 이건 마저 성공시키며 넉점 플레이를 완성합니다. 0.6초의 석점차 역전승. 보고도 믿기 힘든 드라마네요. 마지막은 호주 프로축구에서 나온 그림 같은 중거리포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막고 막아도 결국 원더골을 터뜨리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 부산 16도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다소 포근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추위 대신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레는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은 벌써 보름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바람도 약간씩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모레는 다소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건조함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구 13도, 광주 14도, 제주는 16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겠고 주말 아침에는 오히려 서울이 영상 9도로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